네, 안녕하세요. 진행 맡은 이용철이라고 합니다. 오늘이 그 2013 시네마테크 코파가 주목한 2013년 한국 영화 집이 첫 시간인데요. 첫 시간 오신 분은 방금 보신 잠 못 드는 밤을 연출하신 장건재 감독님이시고요. 먼저 인사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 영광스러운 목록에 영화가 끼어 있어서 너무 사실 놀랐고, 그리고 또 이 영화를 혹시 아직 안 보신 분들 중에서 만약에 보시고 싶으신 분이 있으시다면 이번 기회가 또 좋은 자리가 되겠다, 뭐 그런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영화 촬영한 지 벌써 한 횟수로 한 3년쯤 되는데, 그러니까 2011년도 여름에 찍은 영화거든요. 후반 작업이 좀 길어서 이제 공개가 작년에 된 셈인데, 그래서 또 뭐 영화 완성하고서 보니까 또 저한테서 어느덧 또 좀 감정이 저도 좀 살짝 멀어져 있고, 저 때 나름 이 영화를 만들면서 생각했던 어떤 좀 치열한 고민들 같은 것들이 있었거든요. 또 이제 지금 좀 시간이 지나서 생각했을 때 좀 좀 달라진 부분이나 또 그런 것들도 좀 제 스스로 있어서 영화 좀 볼 때마다 저는 좀 남다른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어떻게 보셨을지도 좀 궁금하고, 또 여러분들 그런 의견도 좀 들어보고 싶고, 또 저도 이 영화 만들기 전과 후가 또 제 삶에 어떻게 변화가 있었는지 개인적으로, 또 영화를 만드는 입장에서나 뭐 인간으로서나 그런 것들 좀 얘기 드릴 수 있는 자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영화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한겨울에 볼 영화는 느낌은 좀 안 살죠, 그죠? 네, 여름에 보면 더 좋고, 가급적이면 또 밤에 보면 이게 추운 뭐 계절보다는 낮에 보면 좀 그렇더라고요, 오히려. 예. 저도 그때 개봉할 때 좀 여름 되기 전이었고, 저는 먼저 스크린으로 먼저 봤는데 좀 특이하게 보통 영화는 이제 스크린으로 이 큰 영상으로 봐야 영화적인 느낌이 확 살아나는데, 이 영화 같은 경우는 제 집에서 봐도 느낌이 제대로 살더라고요. 그래서 뭐 처음 보고 되게 좋아했었던 기억이 새록새록 나고 있습니다. 감독님 말씀을 듣기 전에 뭐 제가 어쨌든 이 영화를 선택을 했었고, 그러니까 11분 선생님들이 한 10편 정도를 순위를 정해서 제출을 합니다. 그러니까 순위나 뭐 작품에 대해서는 공개를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집의를 하는 작품 같은 경우는 어떻게 커밍아웃이 저절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나머지 9편은 내가 뭐라고 바뀔 수는 없지만 이 영화는 제가 리스트에 넣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는 거고. 근데 보통 10편을 제출할 때 그런 게 있죠. 그러니까 누구나 그러니까 저를 빼고도 한 10분 선생님이 더 계신데, 누구나 쓸 것 같은 영화가 있고 저만 유독 좋아하는 영화가 있고 그래요. 근데 연말이 되면 저희 같은 사람들은 리스트를 여러 군데 보내곤 해요. 그래서 작년에 연말에 시내 21에 보낸 리스트에도 제가 이 영화를 넣었었는데, 그때 한 30몇 분이 리스트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이 작품이 저 말고 낸 분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영상자료원에 리스트를 보낼 때도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저만 보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만 보내게 되면 제가 아무리 순위를 잘 준다 하더라도 이 10편에서 상영될 수가 없는 건데, 어떻게 공감을 하신 분이 몇 분 더 계셨는지 이번에 상영을 하게 돼서, 저는 나머지 여작품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작품이긴 하지만 이 작품이 순위에 들어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아주 행복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 영화를 지지를 했었기 때문에 그런 이유에 대해서도 몇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이 영화를 제가 처음으로는 스크린으로, 그러니까 이 극장에서 보기 전에 이제 스크린으로 먼저를 이제 리뷰 때문에 보게 됐었는데,
우리 보통 주변에 사랑 이야기는 되게 흔하잖아요. 흔해서 흔하긴 한데 그 가짜로 만든 사랑 이야기 같은 경우는 뭐 굳이 나이나 경험을 안 한다 하더라도 티가 날 것 같아요. 배우들의 연기라든지 뭐 감정 전달 이런 것들이. 근데 이 영화 같은 경우는 제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되게 반응을 바로 하는 그런 되게 좀 관능적인 그런 영화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뭐 배드신이 있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 주연 배우가 주고받는 눈길이라든지 그런 이야기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육체적인 관계를 나누고 그런 느낌을 너무나 확연하게 주는 영화였어요. 그래서 그 뮤직비디오나 TV 드라마에서 나오는 흔한 그런 이상한 사랑 이야기가 아니라 너무나 저한테 직접적으로 반응을 하게 하는 그런 영화여서 일단 처음에 좋아하게 됐었고, 또 하나는 이 영화가 후반에 가면 그 꿈 장면이 몇 번 나오잖아요. 나중에 아마 질문을 더 하게 될 것 같은데 꿈 장면을 중심으로 그 이야기가 흘러가는 것들이 소설로 치면 그 의식의 흐름 그런 것들. 근데 제가 이 영화에서 보자면 어떤 심리적인 흐름을 잘 영화적으로 잘 표현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는 사실 뭐 이 영화가 첫 번째 영화는 아니고 한국 영화에서도 과거에 그런 영화는 많아요. 그러니까 뭐 장군의 수염이라든지 뭐 바보 선언이라든지 이런 영화들을 보면 그 심리적인 흐름을 영화적인 이미지로 표현하는 그런 영화들이 몇몇 있었는데 근래에 와서는 그런 영화를 저는 거의 못 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영화에서 후반에 가면은 심리적인 흐름을 이미지로 표현하기도 하지만 남자의 심리와 여자의 심리가 이렇게 교차하는 그런 것들의 표현이 워낙 뛰어나서 그 영화가 상영 시간이 짧기도 하지만 여러 번 보게 만드는 그런 힘이 있는 영화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뭐 부족하나마 제가 이 영화를 지지했던 이유는 한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 감독님은 그 회오리 바람이라는 장편 영화로 데뷔를 했었고요. 이 영화가 장편 영화라고 표현을 한다는 두 번째 영화인데 두 영화 다 그 자전적인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좀 시작해 볼까 합니다. 그 이제 그 회오리 바람도 그렇고 이 잠 못 드는 밤도 그 이제 영화를 이제 기획하던 당시에는 그 오랫동안 이제 준비하던 다른 프로젝트들이 항상 있었거든요. 회오리 바람도 그랬고 잠 못 드는 밤도 그랬고 그 작업에 앞서서 한 1년 정도 이상 그 작업이 투여된 그런 시나리오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잘 안 된 것, 뭐 그 제작 진행이 잘 안 된 것들도 있었고 그리고 두 영화의 공통점은 원래 단편 영화로 기획했던 영화들이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단편으로 찍어보자.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이 내가 하려고 하는 프로젝트가 안 되니까 조금 잠깐 접어두고 잠깐 그 킵해놓고 그 시간 동안 그냥 시간을 보내지 말고 그 이제 제가 썼던 뭐 여러 가지 아이디어 노트라던가 단편 폴더들 열어서 쭉 이렇게 보면서 이거를 그러면 한번 내가 지금 해볼 수 있는 이 여건 안에서 한번 해보자라고 했던 게 회오리 바람도 출발이었고요. 잠 못 드는 밤도 그런 출발이 있었어요. 대신 이제 뭐 멀리서 소재 찾을 게 아니라 내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 그 다음에 내가 지금 가장 현실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을 좀 영화 작업이라는 게 이제 긴 과정이 필요하니까 그런 과정들을 좀 생략하고 주변의 친구들하고 그 다음에 친한 배우들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기획을 해서 하다 보니까 이제 품이 커지고 좀 결과적으로 이제 장편 영화가 된 셈이거든요. 하지만 이제 잠 못 드는 밤 같은 경우는 원래 한 3, 40분 정도의 중편으로 준비를 했다가 배우들하고 일단 먼저 모였거든요. 뭐 시나리오 같은 것들이 있지 않고 뭐 한 두세 줄 정도 되는 아주 짧은 정말 그냥 뭐 줄거리라고 할 수 없는 게 있었는데 배우들한테도 뭐
그냥 영화를 찍고 싶은데 제가 지금 뭐 이 영화에서처럼 한 당시에 이제 결혼 2년 차 넘은 이제 신혼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 제 삶의 어떤 고민들이나 그 일상적인 좀 풍경들을 영화로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근데 이게 다큐멘터리가 될지 극영화가 될지 뭐가 될지 잘 모르겠으나 일단 좀 같이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사람들을 같이 해서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제가 갖고 있는 고민들이나 이런 것들이 저의 고민뿐 아니라 여러 이 스태프들과 배우들도 좀 공유할 수 있는 지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좀 살이 붙어지고 또 공교롭게 같이 작업에 참여했던 분들이 시간이 좀 당시에 좀 여유가 있는 편들이라 그러면은 그냥 어디 갈 것 없이 그냥 집에서 좀 저희 집에서 이 영화 나오는 공간이 제가 살았던 실제 집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같이 한 2달 정도 먹고 자고 생활하면서 찍다 보니까 회차도 늘어나고 우선 이제 원래 한 7, 8회차 정도로 계획했다가 한 10회차, 15회차 넘어가면서 어쩌면 좀 긴 영화가 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촬영 분량으로만 따지면 거의 한 2시간이 훨씬 넘는 그런 영화가 될 수도 있었거든요. 정말 다양하게 많은 장면들을 찍었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은 촬영 분량 중에서는 좀 소위 말하는 좀 드라마틱한 어떤 사건들, 해프닝들이 좀 있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의 일상으로 들어갔을 때 지금은 영화가 좀 톤이 좀 담백하고 좀 그런 이렇게 굴곡이 많지 않은 톤으로 나왔는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들하고 조금 비껴나고 좀 그런 측면들이 있어서 편집하면서 지금같이 좀 컴팩트하게 한 65분이거든요. 러닝 타임이요. 그래서 지금의 포맷으로 나오게 됐고 뭐 어쨌든 이제 그런 저의 당시의 요소들이 영화에 이렇게 들어간 셈입니다. 회오리 바람도 그렇고요. 좀 전에 신혼이었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때 태어난 아기가 좀 전에 그 우는 아기가 실제 같은 아기예요. 그래서 오늘 아빠 영화 지배한다고 같이 보러 왔더라고요. 예. 예. 개인적으로는 이제 당시에 뭐 아기를 가질 것인가 이런 고민도 사실 되게 오랫동안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결정을 하고서 아기를 제작하기에 앞서 영화를 먼저 만들고 그 뒤에 아기가 탄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앞에 두 영화는 지금 만드신 두 편의 영화가 좀 자전적이고 어떤 사랑의 어떤 경험 그런 것들이 반영된 영화잖아요. 네. 근데 어제 우연히 그냥 화장실에서 뭐 우디 알렌 책을 좀 보다가 보니까 우디 알렌이 뭐 자기는 자기가 보려고 영화를 만든다 궁극적으로는 그런 이야기를 쏘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오늘 지비를 뭘 물어볼까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독님도 사랑을 했거나 지금 사랑하고 있는 사람들과 보기 위해서 이런 영화를 만드시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회오리 바람은 제가 10대 때 연애했던 이야기인데 물론 잘 안 됐죠. 지금은 다른 여자분하고 사는데요. 저는 그 여자를 너무 좋아했거든요. 열심히 쫓아다녔는데 가차없이 제 사랑을 받아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게 저한테 한 20대 초반까지 아주 강렬한 트라우마로 남아 있었는데 저한테 러브스토리라고 하는 건 그거거든요. 저한테 사랑 이야기는. 그래서 그 영화를 당연히 이제 너무 찍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강렬한 기억이어서 좀 사실 어떻게 보면 누구하고 나누고 싶다라기보다 뭐 약간 제 안에는 어떤 측면에서 과시적인 면도 있었어요. 나 이렇게 열렬하게 사랑했던 나의 10대가 있었어. 라고 했는데 이제 그게 뭐 일기로 쓰거나 어디 뭐 블로그에 글을 올리는 게 아니라 영화 작업이라는 걸 통해서 하다 보니까 좀 정제되는 측면이 있더라고요. 저한테는. 그러니까는 뭐 제가 뭐 제 연민에 빠지거나 이런 거라기보다 작업이라는 과정이 막 이렇게 글을 후딱 써가지고 발표하는 게 아니라 어떤 동기를 가지고 영화가 완성되는 데까지 2년 정도 걸리는데 그 과정을 거치면서 제가 막 객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화가 완성될 때쯤 되니까 제가 왜 안 됐는지 너무 잘 알겠는 거예요. 이러니까 싫어하지 뭐 이런
게 되는 것 같고 이 영화도 마찬가지로 뭐 좀 그러니까 영화 작업의 과정이 저는 좀 그런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저의 이야기로 출발하지만 그것이 영화 작업이라는 공정을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더 좀 정제되고 가차없이 이런 부분들은 너무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는 것 같아. 사람들한테 뭔가 좀 다른 식으로 보여질 거야. 이런 좀 그런 눈을 가지게 된다고나 할까요? 좀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서 오히려 제가 저의 이야기를 영화로 한다던가 제가 영화를 만드는 그 과정이 처음에는 사실 그렇게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내 이야기를 너에게 들려주고 싶어라고 시작하지만 이제 작업을 하다 보면 이것이 저한테는 그냥 이야기로서의 어떤 그런 게 돼서 완성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잠 못 드는 밤도 어떻게 보면 좀 부끄러운 영화라고 찍을 때는 이거를 과연 내가 아무것도 없는 이런 일상적인 풍경과 사실 남이라면 이렇게 막 깊이 고민하지 않을 것을 영화로 만들어서 영화라는 어떤 거리가 될까? 라고 했는데 또 하다 보니까 그것들이 또 가능해지게 하는 것도 이제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고요. 옛날 이야기를 하니까 아까 저기 오성지 프로그래머가 했던 것 때문에 그 외모 이야기를 하셔서 하는데 이 장 감독님은 원래 영화 배우로 이미 보셨을 것 같아요. 아마 시간이 많이 흘러서 그러니까 그 죽거나 혹은 나쁘거나라는 영화 혹시 기억을 하시는지요? 그 유승만 감독님 영화에 보면 감독님이 되게 중요한 조연이에요. 아마 시간이 많이 흘러서 아마 못 알아보실 수도 있는데 혹시 그 영화 다시 보게 되면 그 유승범 그때는 군과 이렇게 어울려 노는 배우로 활동을 했었어요. 그래서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잠시 이야기는 끼워 넣어봤고요. 그 아까 60몇 분으로 그 편집 직접 하셨잖아요. 하는데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그 60몇 분짜리 영화는 극장에 잘 안 걸리잖아요. 그게 장편 길이도 아니고 뭐 되게 어중간한 시간인데 그럼 그 저 같으면 시간 좀 늘려서 극장에 그 욕심을 할 텐데 극장에 못 걸릴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그 시간을 했던 이유는 뭔가요? 뭐 이게 딱 맞는 러닝 타임이었어요. 그 편집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 여기도 영화 만드시는 분 계실 것 같은데 편집을 어느 날 했더니 58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는 좀 너무 애매하다. 단편 영화로도 안 되고 장편 영화로도 안 되고 그리고 나서 또 이제 뭐 편집을 하다 보니까 뭐 왔다 갔다 했지만 65분이 영화가 딱 제가 원하는 이 영화가 요구하는 딱 타이밍이었어요. 그래서 뭐 좀 애매모호하긴 한데 뭐 어쩔 수 없다. 근데 뭐 오히려 이야기가 부족하거나 쓸모없는 컷이 붙어서 영화를 다 이상하게 만드는 것보다는 제가 원하는 어떤 그걸로 만드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이제 제가 약간 의도한 거는 이제 크레딧을 이제 롤링으로 하면 좀 시간이 빨리 가서 제가 이렇게 페이지가 넘어가는 크레딧을 했던 게 아마 롤링으로 했으면 한 2분 정도, 좀 1분 반 정도 줄지 않았을까 생각은 하거든요. 그래서 63분보다는 5분 정도인가 그래도 해서 이제 좀 약간 그런 측면은 약간 있는데 그거 말고는 뭐 한 70분, 80분 품 정도가 돼서 좀 장편 영화로서도 좀 길이를 만족시키자라고 했던 건 특별히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봤던 영화들 중에서 뭐 지금 기억 안 나지만 애매한 러닝타임이지만 너무 좋았던 영화들 있잖아요. 뭐 이와의 슈운지의 4월 이야기 뭐 이런 영화들은 러닝타임이 50분 뭐 이렇잖아요. 근데 그 영화를 우리가 보는데 뭐 장단편으로 구분해서 보는 거 아니니까 뭐 그런 것도 저한테 뭐 좀 작용했던 것 같아요. 요즘은 영화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저 같은 경우는 되게 반가웠어요. 그러니까 막 2시간, 3시간 이런 영화는 솔직히 앉아 있어서 보기가 쉽지는 않아요. 네, 그런 측면도 좀 있었어요. 저는 한 90분 정도가 저한테 딱 좋거든요, 영화가. 그래서 제가 선호하는 그 러닝타임이 한 그 정도예요. 그래서 회오리 바람도 그렇고 지금 작업하고 있는 영화도 90분에 좀 맞춰볼까. 좋겠다.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 오늘 극장에서 이 영화를 아마 처음 보신 분들은 이 화면 비율 때문에 조금 이게 잘못 튼 게 아닌가 싶을 수도 있고 요즘 극장에서 거의 보기 힘든 화면 비율이잖아요.
뭐 스탠다드 교육, 아카데미 교육이라 그래야 되나요? 예, 그러니까는 예. 1점 지금 3, 3 예, 그러니까는 정도? 예, 1.33대 정도 되는데 뭐 엄격하게 하진 않았고요. 한 4대3 정도 된다고. 그래서 요즘은 그 에로 비디오 이런 것도 네. 그 와이드 아, 스크린에 그런가요? 맞춰서 네. 1.78대 1로 찍고 하는데 네. 그런 시대에 저런 아카데미 비율을 쓰신 이유는 뭔지. 그러니까 4대3 비율은 저는 되게 아름다운 비율이라고 생각을 좀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언제고 한 번은 4대3 비율의 영화를 찍어보고 싶다고 그냥 막연하게 생각만 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영화 이제 테스트 촬영할 때 이제 배우들을 이제 앉혀놓고 카메라에 이제 거리와 렌즈감을 찾고 이런 과정에서 아무래도 이제 이 이야기가 신혼부부의 이야기다 보니까 두 사람이 앉아있는 그 거리감이 굉장히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 앉혀놓고 16대 9나 조금 더 넓은 사이즈의 화면으로 담아내면 좌우 여백이 너무 지나치게 비는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 영화가 대부분 다 아파트 실내에서 찍힌 영화여서, 그러니까는 이 9평대는 되게 작은 아파트였거든요. 방이 하나 딸리는 그 아파트였는데 그 공간을 다 보여주는 것 자체가 무리라는 생각도 들었고, 거리감도 안 나오고 인물과 카메라의 거리감도 잘 안 나오고 해서 뭐 기술적인 측면도 있었고, 그 다음에 그 배우의 어떤 위치에서도 4대3이 적당한 사이즈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 다음에 찍으면서 조금 더 확신을 가지는 게 영화가 좀 뭔가 비디오 다이어리 같은 느낌이 있어서 예전에 사진첩 보는 느낌의 영화로 그러니까 완성이 되면 좀 그런 느낌이 들겠다. 뭐 요즘에 사진첩 잘 안 쓰시지만 옛날 그 사진첩 옛날 그 사진기들이 앨범이 다 이렇게 4대3 그런 사이즈잖아요. 그러니까 16대 9 와이드 사이즈가 아니니까 뭐 그런 느낌 또 들겠다 싶어서 이제 이런 사이즈로 만들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완성하고 나니까 또 이 러닝 타임은 드라마타이즈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TV 브라운관 느낌도 나고 뭔가 이런 드라마 같은 느낌도 들어서 잘 어울린다 이런 생각이 들었죠. 예. 그러니까 작업 공정을 이제 계속 진행을 하면서. 이 영화 처음에 도입부에 조금 뒤에 스토리하고 상관없는 그 씬이 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장면이 사실 그렇게 특별히 어떤 이야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저는 영화 2번, 3번 봤나? 근데 이상하게 그 장면이 처음에 나와서 그런지 모르지만 자꾸 생각이 나. 이게 이 영화를 생각하면 뒤에 있는 다른 장면보다 그 장면이 먼저 그 아이들 떠오르거든요. 노는 꼬마들, 노는 장면이요. 꼬마라 그래야 되나? 네. 그 10대 애들. 10대 애들이요. 근데 그게 사실 이 뒤에 나온 영화 어떤 거하고 사실은 특별히 연결되는 것도 아닌데 상관은 없는 왜 장면이죠. 예. 그걸 처음에 도입에 넣으신 건가요? 그 이제 원래 초반에 이제 편집의 의도는 이제 뭐 좀 시끄러운 길거리에서 이제 아파트 단지 내로 들어가면서 깊은 밤에 잠 안 자고 있는 어떤 집의 한 거실의 풍경으로 이제 들어가는 게 이제 편집의 의도였었고, 저 장면이 이제 찍힌 의도는 좀 다른데요. 원래 쓰려고 찍은 장면은 아니고, 이제 크랭크인 하던 날 이 영화에서는 없어진 장면인데, 이제 아내가 이제 지하철역에서 퇴근하는 남편을 기다리는 장면을 촬영하고 있었는데, 저 아이들이 그 길거리에서 이제 저렇게 사진을 찍고 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영화가 한 99% 이상이 동시녹음인데, 저 아이들 때문에 이제 동시녹음이 안 되는 상황이어서 촬영 감독하고 사운드 하는 분맨한테 저 소리를 좀 따놓고 나중에 이제 그 좀 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앰비언스로 좀 쓰겠다라고 해서 이제 사운드도 따놨는데, 이게 이제 방해가 너무 많이 되는 수준이어서, 그러면 이제 그 저 사운드에 그 이제 그림이 필요할 수도 있어서 이제 찍어놓은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인서트 개념으로. 그래서 이제 그냥 뭐 구석에 넣어놓고서 쓰지 않는 장면이었는데, 편집이 좀 오랫동안 좀 지지부진한 좀 기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쓰지 않는 이제 그림들을 쭉 보다가 이 장면으로 그냥 이렇게 툭 시작해보면 어떨까. 그러니까 영화 같지 않은, 영화하고 좀 무관하게 너무 일상적이고, 그 다음에 어떤 영화가 처음에 소개될 때 뭐
옛날 옛적에라는 느낌이라기보다 정말 그 일상의 어떤 한 단면을 칼로 이렇게 쫙 잘라서 시작하는 느낌도 좀 드는 것 같아서 뭐 한번 써보자라고 해서 썼죠. 네. 뭐 만족. 뭐 잘 모르겠고요. 일단 의도는 그렇게 해서 썼습니다. 근데 많이들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코멘트를 해주세요. 뭐 이제 뭐 10대와 안녕을 고하는 컷이냐 뭐 이런 얘기해 주시는 분도 계시고, 제가 이제 그 전에 이제 좀 이제 학원물 단편도 많이 찍고 제 데뷔작도 이제 그 10대의 그 영화여서 좀 이제 그렇게 봐주시는 분도 계시고 뭐 한데 뭐 일단 네 그렇습니다. 그 남자 주연 배우 성은 갑자기 까먹었는데 김수현 씨요. 예. 김수현 씨는 아마 이 영화에서 단역으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주로 맨날 악역만 하셔가지고. 네. 유수환 감독님 영화에 많이 나오시고. 예. 보면 이렇게 악당 역할, 막 깡패 역할 이런 것만 주로 해서 전 되게 이미지가 되게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배우하고 본질하고 상관이 없는데 맨날 그런 역할을 맡으니까 그냥 배우도 좀 성격이 안 좋아 보이고 그랬는데 영화에서 보면 그런 면이 싹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있지만 이 두 분이 진짜 아까도 제가 말한 걸 반복하자면 정말 한 몇 년 살아있던 부부인 것처럼 보이거든요. 처음에 네. 그 둘이 나란히 앉아 있을 때부터. 근데 그런 게 뭐 부부처럼 보이게 행동하세요. 뭐 그렇게 말한다 해서 쉽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일단 그렇게 말도 하긴 했죠. 근데 네. 그런 것들이 네. 이제 어떻게 보면 마법 같은 건데 네. 뭐 결과적으로 그렇게 나오니까 뭐 굳이 현장 이야기를 하자면 그런 것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두 분이 그렇게 친밀한 느낌을 부부처럼 보여줄 수 네. 있는지. 일단 두 배우가 프로고요. 워낙 그 뭐 작업 경험이 많고 또 무대에도 오래 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런 느낌이 이 영화에 정말 있어야 된다라는 거에 100% 동감하셨고, 다만 이제 여배우 같은 경우는 이제 당시에 이제 결혼한 지 한 6개월 정도밖에 안 된 신혼이었고 남자 배우도 애인이 있었고, 그래서 저는 차라리 이제 배우를 하는 커플을 캐스팅하는 게 차라리 좋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알아보기도 했었는데 오히려 또 이런 연기를 하는 걸 부담스러워 하시더라고요. 그 제안을 드렸던 몇몇 사람들은. 그래서 그걸 좀 빨리 포기하고 좋은 배우를 찾자라고 해서 이제 만났던 배우가 이제 두 분이었고 빨리 캐스팅이 됐는데, 그래서 이제 두 분이 저희 집에 와서 그러니까 정말 부부처럼 지냈어요. 그래서 주령 씨 같은 경우는 나 이 과정을 남편이 알면 나 이혼당할지도 몰라 뭐 이럴 정도로, 그러니까 스태프들하고 다 거실에서 한 대 모여 자고 두 사람은 부부니까 같이 주무세요 이러면서 이제 저희 안방을 내드리고 하면서 이제 둘이 계속 그런 시간을 보내도록 했고, 저희가 또 제작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제 배우들이 시간이 좀 남는 시간들이 많으니까 영화에서처럼 두 분이 계속 뭐 주변을 산책하고 같이 얘기하고 이러면서 그런 시간을 좀 보냈어요. 그리고 영화에는 이제 뭐 그런 배드신 같은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진 않은데 그 배드신 촬영 분량이 좀 많았거든요. 그리고 좀 무시무시한 배드신을 많이 찍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촬영 초반에 아주 초반부에 배치를 해서 이 사람이라는 게 마음이 없어도 이렇게 몸이 막 동하고 막 서로 막 부대끼고 이러면 또 마음이 생기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두 사람이 아주 좀 편한 관계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이렇게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무시무시한 배드신은 어떤 건가요? 그 김수현 선배의 이제 말씀에 의하면 그것만 모아도 웬만한 장편 영화 한 편 될 정도로 본인은 찍은 것 같다. 그리고 야, 뭐 이렇게 찍어도 돼? 뭐 이런 얘기를 배우들한테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주령 씨 같은 경우 저 남편하고도 이렇게 안 하는데 뭐 이러면서 이제 배드신을 찍으면서 이제 이런 말을 이제 농담삼아 주고받으면서 그런 아주 예, 정말 끝내주는 배드신을 많이 찍었죠. 예. 따로 뭐 모음집을 그 영화에 그 명확하게 드러나는 꿈 장면은 두 개 있잖아요. 뭐 말씀 안 해드려도
아시죠, 그죠? 이웃과 벌어지는. 근데 혹시 꿈 하나를 더 보신 분이 계신지요, 여기에? 그러니까 그 이웃과 하나 그리고 그 사장하고 벌어지는 거는 그냥 아는데 그거 말고 혹시 꿈 하나를 더 발견하신 발견하신 분이 있는지요? 감독님이 예전에 한번 저하고 인터뷰할 때 네. 꿈이 하나 더 있다고 저한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때 못 물어봤어요. 네. 가만히 보니까 네. 뭐죠? 나 저도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다시 봐도. 뭐 이렇게 명확하게 그러니까 제작진들하고 배우들하고는 이 장면은 꿈 장면으로 쓸 겁니다라고 하고 찍은 장면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꿈 장면 영화의 형식상 이제 구조상 이제 꿈 장면으로 들어가고 나오게 해놓긴 했는데 뭐 모르셔도 거의 뭐 보시는데 지장은 없어서. 예. 아 말씀 지금 네, 안 주실 건가요? 안 해주는 게 아니라 특별히 말씀 안 드려도 별로 그렇게 드려도 예, 그렇게 네 영화를 보시는데 별로 도움이 안 돼서. 그러니까 제가 영화적으로 생각한 거는 이 영화에서 두 사람이 동시에 꾸는 꿈이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 찍은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장면이 이제 꿈 장면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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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영화에서는 그 영화를 아마 다시 보시면 처음에도 그 이 나중에 이 여자가 저기 자전거를 잃어버린 걸 쳤잖아요. 근데 그 장면을 맨 처음에도 보여줘요. 아마 보신 분도 저처럼 둔한 사람은 나중에 다시 볼 때 그걸 아는데 시작할 때도 자전거를 한번 보여주고 네. 나중에 집에 갈 때도 계속 자전거를 끌고 집으로 가고 또 끝에 가면 또 잃어버린 자전거를 다시 찾고 그러는데 이 자전거라는 것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시고 찍으신 건지요? 네. 자전거를 잃어버린 거 이제 실제 이제 경험했던 건데 저희가 그 이 영화 프로듀서가 제 아내거든요. 저기 뒤에 서 계시는데 나가셨군요. 아기가 울어가지고 칭얼대서. 그 이제 실제로 저희가 이제 자전거를 잃어버린 일이 있었어요. 그 집하고 지하철역하고 좀 거리가 멀어가지고 주로 그 사용하는 그 주요 교통수단이었는데 그거 이제 잃어버린 날 뭐 저 되게 열받았고 막 누가 훔쳐간 거야? 뭐 이러고 이제 아내도 힘들었었는데 며칠 지나고 나니까 뭐 약간 이 영화에서 이제 그 주령 씨가 얘기했던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난데없이.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대한 합리화를 한 거죠. 잃어버린 거에 대한 위로와 자기 합리화를 한 건데 뭐 세상 일이라는 게 저는 세상 일이 너무 비극적인 요소가 기본적으로 좀 많다고 생각하는 편인데 뭐 저거 안 잃어버렸으면 또 자전거 타다가 또 뭐 다칠 수도 있는 거잖아. 뭐 그런 정도의 생각을 하고 있었고 마침 이제 아내도 비슷한 생각을 했었대요. 그래서 아기를 갖기를 결심했던 동기 중에 하나가 아기가 있으면 뭐 삶이 좀 편해지고 뭐 안 편해지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다른 삶을 선택하는 걸 수 있으니까 그냥 뭐 이렇게 한번 가보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결정했던 그 동기가 됐던 일이어서 영화에 좀 삽입을 했고 영화에서도 이제 두 사람이 만약에 저는 이제 아기가 생긴다면 전날 저 결혼기념일 날에 저 관계가 저 두 사람한테 아이가 탄생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뭐 그런 걸로 이제 좀 그런 어떤 은유로 사용한 장면입니다. 의도는 그렇고요. 예. 뭐 이 영화에서 뭐 주제곡처럼 쓰이는 그뭐 바하 음악도 있긴 한데 이 영화를 좋아하셔서 나중에 뭐 DVD가 나오거나 뭐 나중에 TV에서 영화를 다시 보시게 되면 이 영화의 그 시작할 때와 그동안 계속 영화가 진행될 때 그리고 끝날 때까지 음향이 아주 뛰어나게 사용된 영화라는 것을 아마 나중에 한 번 더 보시면 더 느끼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감독님한테 지난번에 한번 여쭤볼 때도 그 음향에 목숨을 거신다고 그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는데 뭐 이게 한 서너 분이 현장에 있었던 네, 이 영화 스텝은 저 포함해서 총 4명이었고요. 한 3분의 1은 3명에서 찍었고요. 뭐 촬영 감독께서 이제 또 이렇게 본인의 일이 또 생업이 있으셔가지고
뭐 촬영이 좀 안 되는 날은 제가 찍기도 했고, 그래서 보면 이제 크레딧에 이제 뭐 세컨 카메라 저로 되어 있는데 뭐 아주 적은 숫자의 스텝이었죠. 그리고 이제 동시 녹음은 이제 붐 오퍼레이터가 있었고 이제 레코디스트를 제가 하고 뭐 그리고 뭐 어쨌든 뭐 한 1인 2, 3역씩 하면서 찍은 영화고, 그러니까는 그 영화가 이제 4대3 영화긴 하지만 사운드스케이프를 조금 더 이 와이드하게 펼치는 게 아니라 좀 깊숙이 좀 깊이감을 좀 만들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보신 영화는, 그러니까 오늘 보신 버전은 이제 DCP 5.1 채널인데 사실 저는 그 스테레오가 더 마음에 들거든요, 이 영화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제 프로듀서한테도 만약에 내가 죽으면 파이널 버전은 HD 캠 스테레오야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것이 나의 의도가 더 잘 담겨진 영화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곤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저는 그 좀 일상에서 그 들리는 소리들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증폭해서 사용하기를 좀 즐겨하는 편이고요. 이 영화뿐 아니라 기본적으로 좀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정제된 소리들 보다는 조금 더 노이즈가 많고 잡음이 많은 소리들을 좀 선호해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생생하게 라이브러리로 만드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저 스스로 좀 귀를 좀 예민하게 사용을 해서, 그러니까 저한테 그 사운드 디자인은 거의 프로덕션 과정에서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후반 작업에서라기보다는. 그래서 이제 현장에서 좀 소리들을 좀 많이 채집을 하고, 그러니까 촬영 카메라 돌리는 시간하고 보다 이 사운드 쪽에 또 그 시간을 들이는 시간이 훨씬 더 많을 정도로, 그러니까 시간이 거의 비등비등할 정도로 하여튼 좀 시간을 많이 투여를 하는 편이에요. 예, 저는 그 이야기 듣고 조금 신기했어요. 그러니까 뭐 굳이 저 예산 영화라 뭐 그런 음향 작업이 필요 없다 뭐 이런 게 아니라 뭐 동시녹음을 고집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고집을 하면서 그렇게 신경을 쓰시는 걸 보고 아, 사운드 이렇게 신경 쓰시는 분이 있구나라고 그때 생각을 했던 네. 기억이 나네요. 네. 예, 1년 전이었던 것 같은데. 네. 저기 이제 저하고 이야기는 대충 여기까지 하고 네. 아, 안가시고 다 이제 이렇게 계시네요. 저는 사실 뭐 주연은 아니고 그냥 마이크만 이렇게 전달해 주는 역할인데 그 영화를 보시고 뭐 말씀하고 싶으신 것 아니면 궁금한 것 그런 게 있으신 분은 손 이렇게 살짝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쪽 뒷분. 예. 네, 감독님 영화 재밌게 봤고요. 일단 살짝 느낀 점은 평론가님께서 그 꿈 부분 말씀하셨는데 꿈 부분은 저는 사실 그 남자 주인공이랑 여자 주인공 사장이랑 얘기할 때 거기서 이제 남자아이가 들어와가지고 그게 꿈이라는 걸 딱 보긴 했는데 사실 그 남자아이만 들어오지 않았으면은 그것도 꿈이 아니라고 현실이라고 보일 수도 있었을 것 같아가지고 꿈과 현실이 이렇게 좀 더 혼란스럽게 그러니까 불명확하게 보이는 게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그 이웃집 장면도 그냥 현실처럼 보였고요. 하여튼 그러고 질문은요. 그 자전적 이야기를 그러니까 그런 배경이 있으시니까 궁금한 게 약간 사적 질문인데 그 영화를 찍으실 때 원래 막 다른 영화나 뭐 소설들이나 이런 식으로 다 막 그 자기 사랑 관계에 대해서 찍으려고 하면은 막 와이프라든지 그 남자나 여자가 아 이건 영화를 쓰지 말라 막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아내분의 반응이 어떠셨는지 그리고 영화 찍으신 후에 관계가 좀 어떻게 되셨는지 그런 거 지금 아내분도 계신데 혹시 아내분 답변 드릴 수 있으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런 점이 그냥 궁금해요. 사적인 부분. 그 이제 자기 참조적인 작업에서 뭐를 아무래도 당연히 그렇죠. 자기 얘기를 하다 보면 이제 늘 하기 싫은 얘기를 해야 되는데 보여주고 싶은 얘기를 하고 싶은 욕망이 생기죠. 당연히 인간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런 걸 거르게 되면은 뭐 못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아내한테도 당연히 이제 저 스스로도 그렇고 아내한테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오히려 이제 제 가까운 사람들이 좀 불편해하죠. 부모님이라던가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왜 이런 영화를 찍느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많이 하시고, 그리고 이제 작업 그 안에도 뭐 창작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그거에 관해서는 뭐 당연히 뭐 문제가 없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뭐 어떤 것도 검열하지 않고 찍겠다 이런 식으로 늘 얘기하거든요. 그렇게 하고, 그리고 또 영화 완성하고 영화 찍을 때 아내하고 지금 아내하고 같은 분이거든요. 아직 같은 분하고 계속 잘 살고 있고 그래서 예, 뭐 관계는 뭐 아기가 생겼기 때문에 좀 아무래도 달라진 양상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다른 식의 파트너십이 좀 필요한 관계가 됐다고나 할까요? 좀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근데 장 감독님은 그러니까 그 2인 영화사예요. 그러니까 그냥 뭐 그러니까 그 살림을 하는 아내이기도 하지만 그 장 감독님이 아카데미 출신이거든요. 영화 아카데미. 같이 80던 분이죠. 그 이제 후배인데요. 예, 같이 다니지 않았고. 예, 아카데미에 같이 수학했던 전공을 하셨고 영화를 전공하신 분이고 그 영화 PD가 아내분이세요. 예, 그래서 네. 그 뭐 보통 일반적인 관계와는 좀 다르지 않았나 싶은데 혹시 저 뒤에 계실 때 말씀을 들어볼까요? 예, 아까 질문한 거에 대해서 예, 한번 마이크를 좀 앞으로 오셔도 되고요. 네, 질문을 뭐 약간 언뜻 들었는데 저희 이야기 영화 사실 이제 제가 처음에 이제 이 영화를 찍는다고 했을 때는 뭐 저희의 이야기라기보다 좀 뭔가 이렇게 좀 뭔가 어떤 한 순간을 좀 담아내고 싶다라고 해서 되게 좋겠다라는 저도 좀 생각이 들어서 뭐 이렇게 동의를 했었고, 좀 저희 약간 저는 조금 내성적인 성격이라서 아무래도 이제 이게 좀 드러나는 거에 대해서 약간 좀 뭐라 그래야 되나 부끄러워하는 성격이긴 하는데 네, 아무래도 이제 장 감독님하고 같이 살다 보니까 그런 점들이 좀 많이 좀 완화가 됐어요. 그래서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이렇게 좀 자신을 드러내는 거에 대해서 조금 많이 좀 이렇게 스스럼 없어진 부분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그리고 또막 그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영화적으로 풀어내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떤 영화가 나올지 저도 좀 많이 궁금했었고, 작업하는 과정에서도 이제 그런 점들 작업 같이 해서 되게 즐거웠고, 그리고 뭐 영화 완성하고 이제 작업이 이제 나왔을 때 네, 그 이후에 이제 뭐 달라진 거는 특별히 뭐 없었고, 지금 방금 장 감독이 얘기한 것처럼 아이가 생기면서 좀 저희 관계가 조금 많이 어려워진 거는 좀 있었어요. 좀 같이 둘이서 거의 하루 종일 같이 붙어 있고, 저도 이제 늘 작업을 같이 얘기하고 많은 이야기를 좀 영화에서처럼 많은 이야기를 좀 같이 했던 파트너였는데, 아이가 생긴 이후로 거의 이제, 그리고 또 아이가 이제 뱃속에 있으면서 같이 잘 못 돌아다니고 이야기도 같이 못 하면서 이제 그런 점들이 가장 힘들어서, 제가 힘들었다기보다 이제 아무래도 장 감독이 좀 많이 힘들어해서 그런 점들이 조금 저희 관계가 좀 어려웠었는데, 요즘에는 조금 그런 점들이 좀 그래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PD면서 어쨌든 영화에 나오는 내용과 관계인이잖아요. 물론 편집에 직접 관여는 안 하셨지만 혹시 뭐 개인적으로 이 장면 좀 민망하다, 싫다 이래서 뭐 빼달라고 한 그런 장면 같은 거 있었나요? 그런 거는 네, 전혀 없었어요. 네. 영화도 만족하시죠? 네, 그러니까는 뭐 아까 언뜻 듣기로는 이제 어쨌든 촬영 분량이 되게 많았다는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촬영 분량이 되게 많아서 그 가운데서는 좀 민망한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 나온 결과물에 있어서는 네, 그런 부분은 없어서 네, 괜찮습니다. 예, 답변 고맙습니다. 예, 다음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이 앞쪽. 예. 답변은 잘 됐는지요? 조금 전에 질문하신 분. 예, 여기까지 나와줬으니까 감사가 많이 좋아지시고. 예, 고맙습니다. 예. 감독님 그리고 성령관님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는 감독님께서 자전적으로 그 작품을 만드셨다고 했는데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제가 지금 이 동네에 살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 부인과 함께 아기를 낳을 것인가 말 것인가 고민하고 그리고 아파트 단지를 서로 뭐 낮에 밤에 산책도 하고 그리고 뭐 둘이서 이렇게 뭐 이것저것 맛있는 것도 먹고 뭐 그랬던 것들이 이렇게 떠올랐는데 그때는 감독님만 자전적으로 영화를 만드신 게 아니라 저 같은 사람이 다른 사람도 있겠죠. 감상을 하면서 감상도 어떤 자전적인 창조 활동, 단순히 이렇게 수동적으로 아니고 제가 감상하면서도 간주관적인 그런 관계가 돼서 굉장히 즐겁고 재밌었습니다. 질문은 좀 간단한데요. 네. 그 남자 주인공이 일을 하는 곳이 이제 멸치를 하는 뭐 이렇게 가공하는 공장인 것 같은데 그게 왜 꼭 그 직업이 나왔어야 하는지. 네. 네, 거기. 예, 그렇습니다.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설정을 했었고요. 그리고 섭외된 곳이 이제 멸치 공장이어서 그렇게 찍었어요. 다른 공장이어도 상관은 없었고요. 그게 의도이지는 않았습니다. 좀 시시한 대답이라서 죄송합니다. 네. 아니 근데 그 섭외되는 그 공간은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제가 작년에 그 보라라는 그 실험 영화 그 영화 감독님한테 보면 되게 그 공장이나 이런 산업체 공간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사실 그런 영화 찍으러 이렇게 카메라 들이대면 되게 싫어할 것 같잖아요. 실제 뭐 일하는 사람한테 카메라 들이대는 게 그렇게 유쾌한 일은 아닌데 영화가 그렇게 예산이 높은 영화도 아닌데 어떻게 그런데 허락을 다 얻었냐라고 물어보니까 친구 아버지가 되게 그런 유지셔서 그런 공장을 소개를 잘 해주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섭외되는 공간도 사실은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을 하고. 근데 방금 말씀하신 그 감상하신 그런 느낌이 저하고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뭐 결혼하거나 그런 고민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는데 이 영화를 보면서 그런 직접 경험하신 분한테는 어떤 느낌을 회상을 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있고 저 같은 사람한테는 저런 느낌일까? 그런 상상을 해보는 그런 것들이 되게 감독님은 감독님 이야기로 만드셨지만 보는 사람한테 그런 느낌을 아주 짧은 영화임에도 되게 이렇게 진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그게 아마 이 영화의 장점이 아닐까, 가장 좋은 점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예, 저도 되게 동감하는 바입니다. 예, 다음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떤 게 궁금했는지요? 예, 이 가운데 분 전달해 주십시오. 예. 예, 감독님 작품 잘 봤고요. 사실은 저는 그 전봇대는 거의 정보 없이 그냥 궁금해서 보러 와서 보게 됐는데 처음 보자마자 약간 뒤통수를 맞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던 것은 화질이 거의 뭐 예전에 한창 유행하던 DV 캠코더로 찍은 듯한 조금 조악한 화질이어서 전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그래서 좀 신선했는데요. 아까 전에 감독님 말씀 듣다 보니까 4대3 기술 말씀하실 때 요즘은 잘 보지 않지만 사진첩을 보는 듯한 느낌도 들어서 선택한 이유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영화가 뭐 어떻게 보면 홈비디오 같은 거잖아요. 지금 일상들을 많이 찍는 예전에 홈비디오로 많이 찍는 그런 게 있었는데 혹시 그런 느낌도 들어서 좀 고화질이 아니어도 상관없다. 이 영화에는 그런 게 더 어울릴 수 있다고 선택하신 건지 궁금하긴 한데 아까 또 말씀하시는 거 들어서는 스텝도 또 적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당연히 조명 쓸 수도 없고 뭐 이런저런 이유들이 생기니까 그런 촬영 여건 때문에 이렇게 조화가 화질이 된 건지 좀 궁금하고요. 그게 예. 질문 제대로 된 정도인데. 예. 두 번째 질문은 예. 제가 아까 설국열차 볼 때도 이게 제목이 좀 잠깐 생각이 안 나는데 방음악이 나왔었어요. 골드베르크 연주. 골드베르크요? 최근에 영화를 보면서 이 음악을 되게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렇게 아버지가 됐다. 네. 그렇죠. 네. 거기도 나왔죠. 그래서 이 음악을 선택하셨을 때 어떤 고민이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 촬영은 그렇게 보셨다면 저는 이 영화의 칭찬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원래는 더 비디오 같은 느낌의 영화를 찍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현장에 그 스틸 카메라가 있었는데 스틸 카메라가 이 영화 본 카메라보다 훨씬 좋은 카메라였어요. 그래서 이제 가끔 현장에 이제 맛있는 거 사들고 온 친구들이 와서 야, 왜 이걸로 안 찍고 이걸로 찍고 있어?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이거는 이제 그 보급형 그 카메라로 찍은 거거든요. 아마 여러분들 댁에도 하나 좀 있을 법한 카메라일 수 있는데 그렇게 찍은 이유는 이제 뭐 제 의도가 이제 그랬던 거고요. 그리고 뭐 조명을 쓰지 않고 찍는 것도 원래 이제 의도였었어요. 그래서 영화는 이제 인공적인 영화용 조명기가 쓰인 게 한 커트도 없거든요. 뭐 그리고 이제 그러기 위해서 이제 스텝진들도 이제 그렇게 꾸렸고요. 뭐 환경이라기보다 좀 그런 시스템으로 작업을 하려고 했던 것도 좀 의도였었어요. 뭐 환경일 수도 있겠네요. 왜냐하면 제작비가 거의 그 노 버젯 영화였기 때문에 예, 그래서 뭐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도 있고. 네. 그리고 음악 같은 경우는 그 이제 이 음악 감독이 이제 그 김동훈 음악 감독님이신데 이제 뭐 최근에 애니메이션도 하시고 이제 독립영화 많이 하시는 분인데 원래 이제 스코링을 하려고도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음악 감독님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제가 클래식 음악을 좀 쓰고 싶다고 했을 때 이제 원래는 이제 그 피아노 편성으로 해서 작곡도 생각을 했었어요. 애초에는요. 근데 선곡도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이제 여러 음악을 듣던 중에 이 음악을 이제 들려주시면서 이제 이 음악이 이제 바흐가 원래 이제 납품용으로 이제 만든 음악인데 어떤 귀족이 잠을 못 자가지고 자장가로 만들어준 곡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 곡의 무드도 그렇고 어떤 이 곡의 쓰임새도 영화와 잘 어울리겠다. 이 영화 인물들이 잠을 못 자고 밤새 맨날 그런 얘기 하니까 좀 잠을 좀 잘 잘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측면으로 선곡을 해서 이제 연주를 한 음악입니다. 근데 뭐 워낙에 유명한 곡이고 또 영화에 요즘에 많이 쓰이고 그 전에도 사실 좀 많이 쓰였던 곡이라 망설이긴 했는데 뭐 쓰게 됐죠. 네. 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근래 나온 상영된 몇 편 영화에 계속 쓰여서 되게 좀 익숙해진 음악이 되어버렸어요. 원래도 유명하긴 하지만. 네. 그죠? 바흐가 살아 있었다면 요즘에 진짜 되게 판권. 되게 좋았을 텐데. 네. 다음 질문 받아보도록. 예, 바로 옆에 아니 그렇죠.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사적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자잘한 이야기니까 일단 배우분들 연기 지도할 때도 되게 욕심이 되게 많이 날 것 같은데 연기 지도 하시면서 이렇게 좀 제일 약간 욕심이 제일 많이 났던 부분이라든지 그러니까 연기 지도 하시기 제일 어려웠던 부분, 그러니까 제일 약간 거슬렸던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그 장면 있으시면. 그러니까 그 영화에 되게 리얼리티가 요구된다는 것은 배우들도 공감을 했었고요. 그리고 뭔가 좀 자기적이거나 감정을 만들어낸다던가 했을 때 무대에서는 속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화면이라는 게 또 이 카메라와 인물의 거리감이 사실 한 2m 정도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거의 미디움 샷이 참 많은 영화인데 미디움 샷과 클로즈업 이런 것들이 많은 영화인데 그거에서 속이기 어렵다. 그리고 이제 이 영화는 그런 영화가 아니다라고 다 공감을 하고 작업을 했기 때문에 작업 자체는 굉장히 그 현장이 좀 밀도가 높았어요. 아주 예민한 현장이었고 그래서
그 테이크들도 길었거든요. 그러니까 영화 보면 좀 지루하실 수도 있지만 촬영 분량은 훨씬 더 길어요. 평균 테이크가 한 20분 늘 넘었거든요. 어떤 테이크는 뭐 40분, 1시간짜리 테이크도 있었으니까요. 근데 그 장면에서 이제 배우들이 뭔가 감정을 잠깐 뭔가 기술을 썼다던가 아니면은 뭔가 그 인물에서 빠져나왔다던가 이 인물로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리액션을 해야 될지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을 때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영화에 쓰지 말자 혹은 현장에서 뭐 저는 오케이지만 혹시 제가 속았을지 모르는 어떤 부분들 때문에 배우들한테 나는 너무 좋았는데 혹시 하시면서 어땠느냐라고 참 많이 물어봤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러니까는 우리가 가장 이제 현장에서 화두가 무엇이 진짜인가. 사실 진짜처럼 해도 사실 그것이 진짜가 아니기 때문에 뭐 이런 얘기를 굉장히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그 인물, 우리가 어디까지 그 인물이 돼야 되고 내가 나를 연기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내가 어디까지 우리가 어느 그 가상의 인물로 설정되어 있는 그 사람으로 들어가야 되는 건지 이 얘기는 훨씬 더 좀 많은 시간이 필요한 얘기긴 하지만 그런 얘기들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쨌든 목표로 했던 것은 딱히 있다기보다 어떤 말하고 있는 그 순간에 어쨌든 인물로서 어쨌든 접근해보자, 연기하자, 뭐 이런 얘기들을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배우가 워낙에 경험이 많았기 때문에 제가 뭐 대사가 틀렸다던가 뭐 다른 식의 기술적인 특별히 막 소위 말하니까 일반적인 NG는 별로 없었고요. 뭐 좀 아주 디테일한 것들을 가지고 좀 끈질기게 좀 했던 것 같아요, 현장에서. 네, 답변이 됐는지요? 예. 다음 먼저 이쪽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예. 네, 영화 정말 잘 봤습니다. 저도 원래 좀 긴 테이크 씬 숏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저도 원래 그런 걸 많이 선호하는 편이라서. 네. 근데 제가 궁금했던 게 그 마지막 씬 있잖아요. 마지막 씬에 왜 그 씬을 넣는지 좀 의도가 좀 궁금했어요. 별똥별에도 무슨 의미가 있나 좀 궁금했고. 네. 네, 고맙습니다. 영화 그 대략의 줄거리가 이제 영화 찍으면서 그러니까 제가 영화를 촬영하면서 대본을 그러니까 이야기의 방향성을 조금씩 잡아갔거든요. 근데 이제 둘이 싸우고 나서 밖에 나와서 별똥별을 보는 장면으로 이 영화의 엔딩을 잡으면 되겠다고 영화 촬영 중반에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뭐 딱히 의도라기보다 엔딩이 되면 제법 잘 어울리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결정한 장면입니다. 별똥별 자체에는 어떤 의미를 주진 않았나요? 그리고 막 줬으면 막 찍으려고 했다던가 뭔가 보여주려고 했을 것 같은데 뭐 그런 여건도 안 됐었고요. 별똥별은 또 찍기도 어려워요. 그리고 또 이 영화에 뭐 어떤 그런 게 있다고 하면 얼마나 또 웃기겠어요. 그래서 또 그런 영화가 되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이명석 감독님이었으면 만화로 이렇게 소리도 아마 뿅 넣으면서 이렇게 더 귀여워졌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 이쪽에 아까 이쪽 마이크 좀 전해주십시오. 이 영화가 되게 사실적인 느낌을 갖고는 있지만 일단 아까 이제 영화적 설정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말씀하시니까 그 부분은 알겠는데도 남자가 오히려 약간 판타지 같이 보이는 면이 있었거든요. 이 남자가 다 배경이 지워져 있잖아요. 이 여자는 친정에도 가고 거기서 이제 김치도 가지고 오고 이러는데 이 남자는 어디에서 온 남자인지도 모르겠고 그냥 전화 이게 그 부인이 어머님 아버님께 전화 좀 자주 드려 이런 얘기하는 거 봐서는 부모님은 있는 것 같은데 이 남자는 왜 도시에서 살면서 좀 되게 약간 땅에 발 떼고 있는 남자 같지 않은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왜 하필 이 남자는 배경이 지워져 있고 이 여자는 너무나 구체적인가 그게 조금 네, 고맙습니다. 그 영화 찍으면서 이 여자가 좀 주인공 같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 여자의
이야기로 좀 진행이 되는 것 같은 것 때문에 아마 제가 두 사람의 스토리를 배분하는 데 있어서 어쩌면 여자 쪽에 조금 더 그 배분을 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남자 같은 경우는 뭐 두 사람의 그 배경이 차이가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집이 이제 나오고 안 나오고 정도고 나머지는 좀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은 했거든요. 찍으면서는요. 그래서 뭐 네, 뭐 그렇게 보셨다면 네. 근데 저도 조금 확실히 사람마다 느끼는 게 다르다. 네. 방금 질문하신 분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사실 그런 생각을 잘 못했거든요. 근데 또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또 그런 느낌이 전혀 없지는 않아요, 그렇죠? 네. 네. 사람마다 네, 그렇게 보셨군요. 느낌이 다르죠. 네. 뭐 감독님 딱히 말할 건 별로 없나 본데. 네. 예, 다음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대충 뭐 어떻게 질문하실 분들이 다 저 뒤에 예. 감독님 반갑고요. 저는 일반 영화 관객이고 제가 느끼는 거는 거의 모든 씬들이 롱테이크라서 실제 연기하신 분들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좀 SBS 스페셜보나 이런 생각도 좀 들었고요. 누군가의 사생활을 훔쳐본다고 생각하니까 좀 격한 배드신이 없어도 좀 더 야하다고 좀 생각을 했습니다. 관념적인 질문인데 남자로서 그 자유랑 욕망이 빼앗긴다고 생각하고 또 상대를 알아가는 마음이 좀 마음 없이 좀 권태롭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할 때 이혼하려는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은데 그때는 감독님 생각에 이혼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는지. 네, 그 질문을 제가 정확하게 이해 못했는데. 아니요, 저는 네. 보통의 40대나 50대 뭐 아줌마 아저씨들 보면은 네. 그렇게들 많이 생각하시는데 억지로 살아가시는 거. 네, 저도 맞아요. 그런 무슨 말씀인지 이제 알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저 커플이 이제 물리적으로 아이가 생기면서 이제 뺏기는 이제 물리적인 시간이 있을 텐데 그 아이가 없다고 해서 그 자유가 물론 이제 좀 몸은 자유로워지긴 할 텐데 두 사람의 관계가 지속될 것이냐는 또 다른 문제잖아요. 또 다른 식으로 또 권태가 올 수도 있고 또 아이가 생기면 이제 이슈가 거기로 집중되면서 두 사람의 관계가 이제 밀착됐던 관계가 조금 더 소원해질 수도 있고 이제 다양한 양상이 펼쳐질 텐데 저는 당연히 그건 이제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는 그런 게 저도 좀 두려웠거든요. 그러니까 저 놀이터에서 다른 커플을 봤던 저 남자의 시선이 딱 저의 시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식당 같은 데서 이렇게 보면은 부부가 되게 그 아주 그냥 그 가족의 관성 있잖아요. 그냥 아무런 대화도 별로 하지 않고 그냥 아이들 있고 그냥 그것들을 보는 그런 것들 많이 보잖아요. TV에서. 그래서 그런 가족의 형태가 되지 않을까. 그거는 노력한다고 또 되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이를 이제 지금 가졌고 이제 그쪽에 선택을 해서 이제 삶을 살고 있는데 뭐 지금 뭐 제가 말씀드리기는 뭐 어렵지만 당연히 이제 사랑이 식으면은 뭐 애정이 없어지면은 같이 사는 게 그것도 서로에게 못할 짓이고 새로운 지옥이잖아요. 그건 뭐 당연한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뭐 자유는 뭣도 이제 보기에 따라서 다른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저도 살아봐야지 알 것 같긴 한데요.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좀 어느 쪽이어도 아주 극명하게 아이가 없다고 해서 사랑이 지속되기 훨씬 더 편리하고 또 자유가 보장이 되고 하고의 문제는 좀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은 들어요. 그거는 좀 시간의 배분이 달라지고 시간의 좀 개념이 달라지고 뭐 라이프 스타일이 좀 달라지는 건 확실히 있는데 뭔가 이렇게 그런 건 아닌 거라고 생각해요.
고행의 길, 뭐 이렇게 자유로운 길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물론 피곤하긴 하죠. 네. 네. 젊었을 때는 사실 아까 말씀하신 자유나 특히 남자들 같은 경우는 자유나 뭐 그런 애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죠. 실제 뭐 중요 안 한 건 아닙니다만, 근데 그 부모님들을 보거나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40, 50대, 저도 지금 50대거든요. 근데 그렇게 제 3자가 그렇게 생각하는 게 또 답이 틀렸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 젊었을 때는 부모님이 별로 사랑 안 하는데 그냥 사는 것 같고, 근데 그 말씀하신 자유도 중요하고 사랑도 중요하지만 그 어떤 나이에 어떤 따라서 변화하는 부분도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부부들이 권태롭게 막 정말 너무너무 꼴보기 싫은데 사는 부부가 TV나 이런 영화에서 되게 과장된 부분도 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 부모를 봐도 그렇고 제 친구를 봐도 그렇고,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 그런 거라고 되게 단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40, 50대 되면 안 살아가는데 사는 거지. 예, 근데 맞아요. 사람처럼 그렇게 그 사람들이 바보도 아니고요. 그렇게 정말 보기 싫은데 살고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물론 사람이니까 친구들도 보기 싫었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단계, 어떤 상황이 다 다른 거지. 뭐 40, 50대 되면 지겹지만 노후를 위해서 억지로 산다. 무조건 그렇게 단정한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가족을 갖고 이렇게 되면 이제 보수화되는 측면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스스로 계속 경계하려고는 해요. 그래서 아내한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이제 나 아티스트야. 나 어느 날 집 나갈 수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저의 정체성을 끊임없이 스스로 이제 얘기하면서 좀 이제 긴장을 유지하려고 노력은 하죠. 예, 하여튼 뭐 시간이 거의 다 됐나요? 예, 그 장 감독님 다음 영화가 그 좀 특이해요. 그러니까 그 보통 칸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그 가와자 나오미가 제작에 뛰었던, 그러니까 뭐 칸에서 황금 카메라상을 타서 데뷔하고 칸에서 대상을 탄, 뭐 칸에서 그를 가장 사랑했던 가와자 나오미가 제작을 맡아서 신작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그 작품을 가와자 나오미와 하게 됐으며 지금 거의 완성을 하셨다고 하니까 그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마무리를 해볼까 합니다. 예, 그 뭐 가와사나오미가 그 일본 나라현이라는 곳에서 이제 살고 거기서 영화를 찍는데, 거기서 또 최근에 영화제를 하나 조그맣게 만들었어요. 본인이 이제 집행위원장으로. 그래서 이제 거기에 제가 잠 못 드는 밤 가지고 참여한 적이 있는데, 그 영화제에서 그 마치 그 전주영화제 그 디지털 프로젝트 같이 영화제 프로젝트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참여한 감독들 중에서 한 명을 선발해서 그 지역에서 영화를 찍는 그런 조건으로 이제 시작을 하는 프로젝트인데, 그 프로젝트를 하게 됐고 지금 이제 뭐 저도 같이 이제 프로듀서로 참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일 공동 제작으로 영화제는 또 경연으로 열려요. 2년에 한 번씩 하는 영화제인데, 그래서 이제 작년에는 한 해는 영화를 제작하고 한 해는 영화제를 열고 뭐 이런 영화제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이제 찍고 이제 후반 작업하고 있고요. 올해 이제 나라영화제에서 이제 오프닝 필름으로도 틀고, 또 이제 그 전에 뭐 다른 영화제에서 먼저 상영하게 되면 좀 빨리 소개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프로젝트를 한국 배우들과 일본 배우들의, 그리고 또 일본 스태프들과 한국 스태프들이 한 적절하게 섞여가지고 찍은 영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편집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아마 4월 정도면 이제 완전히 완성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한국에서는 어떻게? 한국에서도 일단은 좀 소개를 하려고, 또 지금 뭐 배급도 이제 준비를 같이 이제 조만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영화제를 통해서 선보이고 이런 건 그거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일단은 이제 올해 좀 한국에는 소개를 하고 싶어가지고, 이제 그게 영화제에서 먼저 소개되는 형태가 될지 아니면 이제 개봉의 방식으로 될지는 아직 뭐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살짝. 반은 다큐멘터리고요, 반은 극영화. 그러니까 반은 다큐멘터리 풍의 영화고요, 반은 극영화고, 또 반은 영화가 흑백이고 반은 컬러고 뭐 그런 영화예요. 네. 내용은 나중에 봐야 할 것 같군요. 네.
영화 감독이 나옵니다. 제가 아는 분인가요? 여기 관객들도 아니요, 그냥 그 주인공이 영화 감독이에요. 우리가 아는 감독이 아니고 예. 약간 좀 또 자전적인 그런 이야기. 그건 저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제가 끝을 맺어야 될 것 같고 뭐 질문을 해야 되겠다고 하시는 분이 혹시 있으신지요? 없으면 인사 말씀. 네, 공지 하나. 저 감독님 저기 그 전작인 회오리 바람하고 그 단편 모음집을 위해서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감독님 작품에 관심 있으신 분은 구입을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다음 영화 제작비로 제가 감독님께서 유용하게 쓰겠습니다. 그 사인도 해주실 겁니다. 네. 사인은 아주 중요한 거죠. 네. 그 질문이 없으시면 우리 감독님 인사 말씀을 듣고 오늘 자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제로에서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또 이렇게 영화를 선정해 주셔서 상영 기회를 또 갖게 돼서 너무 정말 깊이 감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고맙습니다.